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 보면 히트곡은 멜로디만 사실 좋아서 듣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가사가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작사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가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기 끄는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직업으로서 일로서의 작사가라는 건 어떤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지 오늘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경 작사가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윤경 작사가님 아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은 연배가 다양하니까 본인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팝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저는 횟수로서 조금 적지 않을 정도로 일단 활동을 하면서 1세대 아이돌 오빠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근래 대표작으로는 뭐 엑소의 러브샷, 레드벨벳의 퀸덤, 러시안 룰렛, 더보이즈, 스릴라이드, 위스퍼 등을 작사했습니다. 이야, 노래 제목만 들어도 알죠. 예. 되게 요즘 젊은 노래 되게 많이 들으시나 봐요. 많이는 아니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룹의 대표곡들 많이 쓰셨네요. 네. 네. 근데 직접 작사하신 히트곡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어디 카페를 간다든가 뭐 매장을 간다든가 그럼 음악을 많이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작사한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들으실 때가 꽤 있겠어요?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한데 사실 저는 조금 제가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 치열업을 해야 좀 더 힘을 받는 편이어서 좀 뿌듯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한편 또 이렇게 그 대중들한테 많이 오픈되어 있고 그게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듣거나 따라 부를 텐데 그렇게 부르더라도 제 괜찮으니까? 가사가 부끄럽지 않은 것에 항상 주의해야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들도 노래를 뭐 가사도 다 외우고 그렇죠. 춤까지 뭐 맞아요. 네, 다 따라하기 때문에 어떨 땐 책임감을 더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네. K-팝 지금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장이 너무 커져서 작사가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한 직업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아 실현에서는 어떤가? 또 작업 자체를 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는가? 뭐 생활해 나가는 수입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씩 좀 차근히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상 꿈이라는 걸 갖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멋진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항상 리마인드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어느 부분들이 조금 즐거워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좀 힘이 이렇게 나는 나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꼭 작사가가 아니더라도 꿈이라는 걸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가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엔터 쪽 직업은 아무래도 엔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렇죠. 어찌 보면 덕업일치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덕질과 그죠? 일이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그 나의 직업으로서의 그렇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오빠를 서포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상상만으로도 너무 멋진 일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정말 매력적인 일인 거는 맞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가사 써주시면서? 녹음실에서 만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저도 대체로 콘서트 공연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그냥 관객 1처럼 앉아서 이렇게 즐기면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이렇게
이런 구조잖아요. 네, 위가 좁고 올라가는 네. 것은 좁고 밑은 네네네. 많고. 사실 진입도 사실은 내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시작을 해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 하지만 입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면서 이 활동하는 구조는 것은 모르겠어요. 사실 예를 들어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처음 시작을 하는 건 사실상 작사가 학원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을 하면 기초반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익 기본을 배울 수 네, 있고. 기본기를 배우고 나면은 학원에서 엔터에서 학원으로 전달된 그런 데모곡들을 학생들이 받아서 작업을 해서 학원을 다시 통해서 보냅니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입 자체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다.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이 가운데 그 학원 그 똑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만 해도 딱 똑같이 데모가 하나 딱 떨어지는 순간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곡이 오픈되지 않고 저랑 지금 막 시작한 친구들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언제 채택이 될지 네.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계속 운이 그러면 좋은 잘해야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감각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실한 게 무엇보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수입 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내가 학원에 처음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하면은 투자를 하잖아요. 원비를 그렇죠. 쓰는데 내가 입봉을 하게 되기까지 쓰는 비용과 내가 첫 곡을 딱 입봉을 했을 때 받았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예상 수입. 가능한 수입과 이게 밸런스가 사실 안 맞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이 계속 나와요. 수입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생계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정성이 좀 부족하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이제는 내가 다른 월급을 안 받고 작사만 해도 되겠다 하고 판단하고 전업 작사가로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본인의 경우는 전업 작사가가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또 되게 오래 걸렸어요. 되게 오래가 얼마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봉을 운 좋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른 수입 없이 작사 수입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진 거는 거의 30이 넘어서니까. 그렇군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야,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뭐 수입까지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하게 지금 KJ2759번님께서 작사가라는 건 새로운 가사를 창조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다. 근데 이 가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가사를 쓸 수 있냐?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가사를 쓸 때는 일단 요즘 구조상으로는 데모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는 가사를 쓰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가사를 먼저 쓰고 거기에 곡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곡이 먼저 나오는군요. 네, 요새는 곡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원하시는 컨셉에 맞는 곡들을 골라서 작사가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하시고 그것을 작사가들이 받아서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곡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사를 짓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곡의 무드와 그리고 이 곡을 가창할 아티스트와 이런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거기에 가장 딱 최적화된 가사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데모를 가장 많이 듣고 그 데모를 가창할 실 가수들을 다른 음반도 다 알고 그럼요. 캐릭터도 알고 알아야 되고 네. 일단 케이팝을 많이 사랑하면서 이거를 막 하급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고요. 진짜 좋아서 그러니까 내 오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가슴에 들이는 기분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정말 리마인드하고 덕업일치라는 게 그런 거군요. 네. 쉽지가 않네요. 근데 또 이 작사를 하고 싶은 많은 친구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약간 이렇게 루틴처럼 가슴에 있어요. 네. 사실상 대부분들은 좋아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마음.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전제돼야 네.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그 가사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네. 더 잘 표현해주고 네.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생긴다는 오빠를 거군요. 최고로 멋지게 만들게. 보여줄 수 있는 와. 가사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와.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만족도는 어떠세요? 직업적으로 볼 때. 저는 되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면에서? 이게 일단 수입 면에서 만족스럽고요. 수입 네. 면에서도 만족스러운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작사가가 꿈이었던 아이는 사실 저는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을 좋아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이렇게 가요 톱10 언제나 챙겨보는 보면서. 그런 아이였어요. 아.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런 기분들을 제가 잃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면서 이게 생활적인 부분이 딱 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저는 싫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은 면이군요. 네. 좋아하는 걸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참 작사가라는 게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드는 게 음악도 좀 이해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음악이 먼저 나온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글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와 함께 이 사회 분위기라든지 뭐 트렌드에 대한 것도 이해도가 있어야 그걸 맞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제로 이런 게 중요한 겁니까? 너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글은 이렇게 쓰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고저장단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가사는 실제로 노래에 붙여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음의 고저장단이라든지 그렇죠. 이 음표와 음표 사이 숨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조금 더 가창자가 부르기에 편안하고 편하죠. 입에 잘 붙는 가사를 쓸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높은 음에 길게 뽑아내야 하는 장음을 부른다고 장음을 가정했을 가사로 때, 붙인다. 네, 그럴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닫힌 소리를 가사로 적는 것보다는 이런 나가는 식으로 터지는 소리를. 네, 터지는 소리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소리를 붙여줘야 이게 노래가 불러지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죠? 아나운서님도 그럼요. 저희가 충분히 입을 다무는 아시는 소리랑 네. 터지는 소리랑 완전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발성이. 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음표가 되게 바빠요. 탁탁탁탁 붙어 있는데 네.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받침이 붙어버리면 또 입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혀가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발음적으로 좀 쉽고 받침도 좀 없고 이런 가사들로 그래서 빨리빨리 그 발음을 하고 지나갈 네.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또 들리기는 또 들리게. 그렇죠. 네, 그렇게 받침이 있으면 사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와 음악과 이런 것에 되게 박자, 숨소리 이런 거에 예민해야 돼요. 본인 자체가. 네. 그래야지 그걸 더 편안하게 네. 전달하기 쉽게 그렇죠. 쓸 수 있다. 읽는 글이 아니라 부르고 듣는 글이어서. 그러네요. 표현하는 글이기 네. 때문에. 작사가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특화되게 좀 잘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조윤경 작사가는 나는 요 부분에서 요 분야에서 내가 좀 잘한다. 네. 대신에 요건 좀 내가 좀 항상 힘들어한다.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자랑은 아닌데 정신승리를 되게 잘해요. 정신승리.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 얼핏 네. 저랑 또 얘기하신 부분 중에 작사가가 되게 힘든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끊임없이 내가 낸 작품을 경쟁 시장에서 거절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거듭된 거절을 받으면 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나요? 이게 자존감이 좀 무너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 일을 조금 오랫동안 하면서 길러진 맷집이라는 게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맷집. 네. 네, 그래서 거절을 당해도 괜찮아. 다음 건 내게 더 나을 거야. 다음 건 또 잘하면 돼. 이런 것에 대한 정신승리를 제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그 곡은 뭐 원래 어려웠지라든지 아니면 그 곡은 원래 내 곡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이런 아니야. 네. 이런 거를 제가 되게 빨리 털어요. 그래서 다음 곡이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거군요. 안 받아요. 보통은 한 번 그러고 나면 한 뭐
며칠이라든 아니면 몇 달이라든지 이게 좀 가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그랬거든요. 막 예. 울었어요, 진짜. 내가 너무 열심히 이불에서 썼는데.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봤자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그렇죠. 몸으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 뭐, 괜찮아. 다음 거 나 잘할 수 네. 있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맷집이 생겼다. 네. 정신승리 이거는 뭐 어느 분야나 사실 좀 중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특히 엔터 분야는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엔터 쪽이나 특히 네. 이게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뭐. 쫄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진 기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힘들어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갑자기 입맛을 다지시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퇴근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창작이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죠. 계속 생각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돌고 있죠. 돌고 있고 그 음악이 돌고 있고 그리고 막 불현듯 갑자기 뭐가 떠오른다든지 막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항상 준비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약간 이런 기분들에 이렇게 좀 쫓길 때도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건 퇴근이 없는 건 것 같아요. 퇴근이 없는 거. 네. 정말 좀 그냥 다 놓고 쉬고 싶은데. 근데 좀 일을 내가 난 이제 작사가를 그만하겠어라고 하지 않는 그렇죠. 이상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창작이 그게 힘든 거죠. 맞아요. 끝나도 끝나지 않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작사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요 자질은 좀 갖추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일단 맷집이 세면 좋은데 사실상 이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맷집이 세기는 좋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아무래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서 쓴 걸 거절당하는 건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바로 쿨해지기는 조금 어려운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성실한 거?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곡들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레이블의 것을 놓치지 고르면 않고. 이게 반드시 채택이 될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다 들어오는 건 내가 최대한 소화한다는 느낌으로 이 내 안에 이 작사에 대한 근육이 안 쓰면 퇴화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계속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먼저 곡을 고르지 말고 일단 다 부딪혀야 좀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뭐 이를테면 뭐 랩이 엄청 많이 나와서 예. 이 곡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무서운 그것도. 곡이어도 일단 어떻게든 엉망으로라도 써서 내야 자꾸 나중에 해봐야죠. 네, 나중에 그런 곡을 영원히 안 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딪히고 고르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해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엔터 분야는 느낌과 감과 뭐 이런 걸로 뭐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실성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노력해 보는 네. 거. 야,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야,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는 어떠셨을까? 어떤 분이었을까? 이게 궁금한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막 이렇게 뭐 이를테면 응답하라에 뭐 그런 막 오빠를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는 약간 좀 조용했나요? 지루한 편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안에는 흥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덕후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사실 내 안에 약간 사랑하는 사람이 샤이 있었고. 덕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화 오빠들 저의 첫 오빠들이었는데 그렇군요. 너무너무 좋아했고 집에 가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켜서 그때 당시 PC통신 세대였거든요. 예. 그 파란 화면으로 이제 PC통신 접속을 해서 신화 오빠들 팬카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는 일. 학교에서 이렇게 가방 딱 던지고 바로. 끼고 교복 벗으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들이었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표현은
두드러지게 하지는 않으셨던 네. 거군요.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데뷔를 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이미 입봉을 한 상태였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계속 음악 듣고 책도 예. 보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집에 오면 또 가사도 써보고 네.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내신 책 그럴 때는 우린 이 노래를 듣지에서도 이제 보면은 나오지만 그때 그 시절에 케이팝을 주제로 한 그 음악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네. 네. 이 책도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쓰게 되셨습니까? 이 책은? 이게 정확하게는 음악 에세이라기보다는 약간 세기말 덕질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사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예. 음악에 대해서 막 어떤 선생님께 제대로 막 앉아서 사사를 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지 체계화된 지식은 사실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을 좋아했던 그 마음과 그 히스토리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의 덕질하는 친구들과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덕질을 하는 친구들의 그 패턴은 완전히 달라요. 이를테면 저는 예. 천리안에 가입을 해서 사진을 한 장 띄우기까지 예.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인터넷이 무려 전화회선에 붙어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른일 때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그렇죠. 예. 사진 한 장 딱 띄우려고 하면 이렇게 쓱 맞아요. 쓱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띄워놓고 혹은 용량이 좀 큰 거는 이렇게 띄워놓고 다른 걸 하다가 오고 약간 이런 맞아요. 식이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하루 뜨니까. 하루 뜨고 또 그때 저희는 오빠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예 없었죠. 없었지만 네. 요즘 친구들은 뭐 V앱이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가 본인의 그런 SNS 계정을 유치하고 그렇죠. 있다면 열기도 하고. 댓글도 쓸 수 있고 응원의 말을 보내는 게 너무 팬들 만나는 쉬워졌죠. 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책 책에는 제가 어릴 때 했던 옛날 덕질들 그런 너희가 것들이 있어요. 알아라. 덕질이를 이렇게 했었다. 청동시대엔 이랬다. 청동시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던 것들, 제가 듣던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군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도 같이 포함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만화 네, 같은 맞아요. 것도. 신규태 작가님께서 네. 일러스트를 넣어주셨는데 되게 그림 자체도 되게 귀엽고 그러네요. 네, 약간 비슷한 연배신가 딱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의 느낌을.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면 듣고 자란 노래 중에서 내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 기억에 남을 만한 노래는 어떤 곡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인생관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제가 인생관이 딱히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오늘 당장 저에게 들어온 숙제들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산다. 열심히 그냥 해서 제출했고 강아지 산책했으면 나는 오늘 충분히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관 같은 거는 딱히 그럼 가장 기억에 없지만 남는 인상적인 곡이라고 꼭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제가 첫 오빠들을 품을 때 저를 오빠들의 세계로 K-팝으로 처음 인도했던 신화 오빠들의 T.O.P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너무 정말 그때 당시 오빠들 정말 천사였고 너무 멋있었고 네. 그 모습들을 제가 아직도 가슴에 너무 좋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뿌리로 제가 덕질을 시작하고 그렇군요. K-팝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SM 감성을 먹고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실제 작사가 이제 경력을 많이 이제 쌓으셨으니 좀 다른 작업도 시도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이돌과는 좀 다른 나이대 뮤지션, 그러니까 다른 뮤지션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장르적으로는 언제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할 준비는 일단 돼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부딪혀보겠다. 트로트? 너무 좋죠.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렇군요. 그 이모가 네. 임영웅님 팬이세요. 너무너무 팬이세요. 네. 그래서 임영웅님 음방 하시는 날은 이렇게 음방을 틀어놓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쵸. 저한테 갑자기 되게
약간 심란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윤경아 너는 왜 임영웅 걸 안 해? 그래서 너 그래도 좀 인지도 좀 있고 오래 했다고 하지 않았니? 왜 안 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 건 왜 너도 안 좀 써? 해. 그래서 저도 너무 하고 싶고. 아, 계속 도전 중이신 거군요. 네, 근데 들어와야 작업을 예. 할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장르적으로는 좀 그렇고 제가 처음 좋아했던 1세대 아이돌 오빠들이 이제 나이가 다시 또 모이고 있잖아요. 네, 다시 모이고 있고 오빠들이 이제 나이가 꽤 연배가 되죠.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배에 맞는 가사들을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 측으로는 뭐 10대, 30대, 40대 뭐 좀 다양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쓴 그 많은 가사 중에서 가장 아끼는 가사,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만 하셔도 이제 끝나갈 시간 다 돼갑니다. 오늘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가사는 디오님 노래 중에 엑소 예. 디오님의 다시 사랑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타이틀곡 아니고 수록곡인데 네. 여기서 가장 포인트 되는 가사가 모퉁이를 돌아 결국 만나고 싶은 건 또다시 사랑이야 라는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네요. 이 노래를 네. 조금 오늘은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심경용님께서 조윤경 작사가 풋풋한 느낌, 아마 인성과 품성에서 이 작사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글을 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금요초대석 조윤경 작사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